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를 구독하시는 17만 8천여 명의 시청자 여러분. 다 모이셨습니까? 총선 특집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조금 신박한 조합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일단 제목이요. 조국 850만 표, 이재명 1530만 표의 비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풀어가실 분은 메디치 미디어의 김현종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지원 식탁을 진행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을 초대하셔서 진행하셨는데 오늘은 진행자가 아니라 출연자십니다. 지금 이쪽 카메라 굉장히 어색해요. 매일 여기 앉으셨는데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탈탈 털어보는 총선 이야기니까 정말 탈탈 털어주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독자분들,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니까 김현종 대표님의 과거지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살짝 일단 읽고 좀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입기자를 한 8년 정도 했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 대안 이런 일들 했죠. 청와대 근무도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방점을 찍는다라면 중앙일보 정시부 기자. 특종을 조금 날리셔서 벽면에 가면은 이름이 붙어 있다는 전설이. 뭐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야당 출입기자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계복귀,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정치 은퇴하고 있던 정계복귀라든지 자민련과의 그 연합에 의한 정권 도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맨 먼저 어떠다 보니 쓰게 됐었습니다. 예, 맨 먼저 우리는 거를 특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왕년에는 나중에 좀 하고, 근데 어쨌든 남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언제 메디치 미디어를 만드신 거예요? 신혜선 본부장님이 입사하기 한참 전이에요. 2008년. 네. 그러니까 이명박 광우병 촛불 직후에 이제 메디치 미디어 만들어서 그동안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자, 이 간만에 현역 시절의 감각을 조금 이렇게 막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마구마구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자 시청자분들께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청을 했는데 저는 응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이게 그동안 서번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살으셨거든요. 출판사 사장은 저자 도움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잘 해서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좋은 책을 많이 공급하는 게 제 일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유튜브 확장하고 나서 그 박지원 식탁 그 진행자를 맡다 보니까 잊고 있던 정치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뭐 정치를 할 생각은 없고 그냥 관찰자로서. 할 생각은 없으시고. 그럼요. 지난 16년 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다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 2, 3년이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나, 또 제2의 도약,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뭐 가끔 뭐 해설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요. 아까 9시 15분에 제가 확인했더니 구독자 숫자가 17만 8,530명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시는데, 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호응하실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의석수가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제 얘기 풀기 전에 먼저, 자, 몇 석? 신혜선 본부장하고 최병천 박사하고 뭐 내기 연극 봤어요. 네, 재미없으시죠? 아니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숫자인데. 네. 저는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세 그룹의 합계가 210석을 넘을 걸로 봅니다. 그야말로 개헌이 가능한. 개헌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숫자죠. 200석도 아니고 210석이랍니다. 와우. 이게 지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센 낙관적인 전망치인데, 일단 판단 근거를 좀 들어야겠죠? 풀어보시죠. 총선 흐름이나 양상을 보면 여권이 아주 극단적으로, 요새 극단적으로 유행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정치 한 4, 5단 정도 하고 구급하고 대결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번 선거는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검사 집단이 대한민국을 2년 동안 운영해온 데에 대한 심판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전공 분야죠. 검사 집단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능, 무도, 무신경, 무배려에 대한 심판의 장입니다. 이게 첫째고 대파로 상징되는 요새 대파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아몰라 민생 그리고 입틀막이 상징하는 국민 무시 수많은 정치인 공무원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 통치 그리고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R&D 예산 삭감 한마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면 검찰의 자멸이자 보수의 자멸이다. 앞으로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일은 적어도 30년은 안 됩니다. 30년. 왜? 이명박 대통령 그때 우리 기업인 출신이 뭐 대통령 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뭐 좀 있지 않겠냐 해서 뽑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기업인 출신 대통령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30년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 도전 못 합니다. 한동훈도 어렵죠. 그게 일단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권 심판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 가지는 지금 선거구제에 관련된 것도 대표님이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첫 번째는 무능무도 검사 출신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도와 현상이 절묘하게 결합이 됐는데 소선거구제와 스윙 스테이트 현상에 가공할 위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자, 소선거구제는 1등 아니면 안 되잖아요. 49%를 받아도 51%를 받은 후보한테 지게 돼 있잖아요. 사표가 많이 납니다. 이런 구조에서 지금 전국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는 뭐냐면 선거에 따라서 이쪽을 찍기도 하고 저쪽을 찍기도 하는 경합주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 경합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거기서도 사실 선거 때에 따라서 민주당을 찍거나 공화당을 찍거나 승패가 엇갈리는 지역은 15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호남,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5개 빼고 나면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완벽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하긴 매번 딱 어디 무슨 벨트, 한강 벨트.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수도권, 경기, 서울, 경기, 인천 뭐 여기가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부산, 경남, 울산, 그다음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여기도 스윙 스테이트인 거예요. 최근 한 20년의 선거를 보면 이번에는 이게 전부 이쪽으로 간다. 민주당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과 TK를 빼고는 전국이 유동성이 높은 경합지역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한국은요. 이 국민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총선도 이번까지 22번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를 찍어야겠다.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특히 소선거구제 하에서 49%의 의미가 없는 거죠. 51%만 남는 거죠. 자, 두 가지 근거를 일단 제시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저는 여전히 물어봐야 돼요. 돌아와서. 그래서 숫자를. 253에서 민주당이 175석. 175석. 그다음에 비례 12번까지. 그러면 얼마? 187. 민주당 187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30%를 살짝 넘겨서 16번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16번까지? 이건 저랑 지금 같아지셨는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뭐 남은 지역구 75석. 국민의힘의 비례는 15번이나 6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92. 대충 정리하면 지금 민주당은 187석 정도, 국민의힘은 91, 2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이제 비례만 봤을 때 16석까지 보신다는 거죠. 굉장한데 일단 설명을 조금 아까 두 가지 건 하셨어요. 근데 이 숫자 나오는 걸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선거는 이렇게 결과는 이성적이거나 리즈너블, 일리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민심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 승패의 격차가 커져요. 주가도 그러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175석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다 합쳐서 175석, 160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네.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봤을 때 나오는 숫자들인데 네. 결과는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주식처럼 주가도 이게 뜬다 하면 저 주식의 적정한 뭐 지금 현재의 주가는 뭐 6만 원이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쪽으로 쏠리죠. 저는 포커에 있어서 하이로 게임과 좀 비슷하다. 자꾸 전문 용어를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면은 하이로 부르는 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에 적당히 이성적으로 해서 요 정도 될 것이다. 그거는 일리는 있는데 결과는 좀 벗어나고 그럼 항상 언론은 그렇게 쓰죠. 이변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었고 불이 붙었고 그쪽으로 쏠릴 거다. 예, 축적된 엄청난 분노의 힘이 네. 한쪽으로 확 쏠리게 만들 것이다. 결과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표현 썼어요.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희망의 보따리를 얹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제가 그나마도 숫자를 조금 더 붙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너무 여론조사랑 너무 다르잖아요. 선거에 있어서 경향성, 예.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예를 하나만 들면 첫 번째 서울시장을 뽑던 선거가 1995년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의 조순, 그 다음에 신한국당에서 그 밀가루 뒤집어 쓴 그 정원식 총리, 그 다음에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 셋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순 후보가 참 진짜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뭐 그 당시 뭐 그냥 대학 교수하고 뭐 하는 총재를 하셨던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바로 DJ의 정계 복귀 여부가 걸려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네. DJ가 정계 복귀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선거 날 아침 한 10시쯤 예. 이제 동교동 DJ 자택에서 이제 모였는데 총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기자들이 몇 명 있으니까. 기자들은 투표했냐? 네네. 누가 얼마나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 180만, 185만, 190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네. 조순 후보가 받을 거를. 네. 제가 그래서 저는 207만 표를 봅니다. 했더니 그래? 하면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말을 별로 길게 안 해요. 그런 때. 그 결과는 205만 표. 그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네. 그 더 많은 표가 나온다는 거죠. 물끄러미 보시던 총재가 선거 결과 끝나고 나서 잠시 봅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뭐 그냥 그 뒤에 일은 나중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요새 사람 참 싫은 게 라떼는 왕년의 눈인데 지금 30년 전에 지금 투표수 남들 다 틀릴 때 혼자 맞췄다고 지금 자랑질하는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리 게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해온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해온 말이 있고 지난주에 해온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갑자기 확 틀기가 힘들어요. 네. 반면에 저같이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뭐 그냥 피부적. 근데 때로는 물론 여론조사 과학이죠. 과학이고 다 근거가 있고 저도 여론조사와 역대 그 투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존중할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참고자료죠. 참고자료고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는 모든 선거가 그렇지는 않지만 한 서너 번에 한 번의 선거는 리얼라인먼트 일렉션이라고 해가지고 판이 확 바뀌고 그것이 세팅되는 그 선거가 있고요.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런 선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끌려가지 않는 거는 여론이라는 건 결국 민심이라는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맨 위에 떠 있는 거고 그렇죠. 여론조사는 그거를 읽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를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읽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네, 그 읽는 주체가 주로 언론이죠. 이 언론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읽고 싶은 언론은 것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중동, 한경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언론은 또 한편으로 여론조사도 인용해야 되지만 양쪽 당의 얘기를 들어서 맞춰야 되는데 양쪽 당의 얘기라는 건 되게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거기 때문에 신박한 단정을 못하고 또 기자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신박한 과감한 결론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 내일도 예측을 해야 되고 모레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매번 맞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의 판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조금 여론조사 논란이 많았는데 예. 사실 저는 내가 지지하는 층에 대한 그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흥분하시는 우리 시청자, 독자분들 보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이제 듣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론조사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번에 보면은 1000명 정도의 대상을 놓고 성인 남녀 기준으로 표본을 한 다음에 질문 한 3가지 던지는 거예요. 땡. 그리고 그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는 거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불과 한 달 전을 과정을 돌이켜 보니. 설계 여론조사는 이제 설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아무리 휴대폰으로 온다지만 전화에 응답원 돼서 또 진심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얘기되는 과표집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냄새만 풍길 뿐 과감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죠. 여론조사에 대표적으로 한국갤럽 많이 이용했고요. 뭐 리얼미터도 했고요. 지금 대표님이 갖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리서치 비유 조사 이게 좀 구성이 잘 돼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리서치 비유가 잘 돼 있는 편인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리서치 비유 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로 누구를 찍을 거냐 했을 때 민주당을 찍겠다. 그러니까 비례 빼고 그러니까 50%.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41%. 9% 차이인데 이 9% 차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그 유권자들은 벽보 보셨겠지만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지역구 후보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3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짧지? 예. 이번에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총 지역구 후보자가 695명인가 4명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699명이 등록을 했는데 5명이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3대1도 안 돼요. 2.7.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벽보가 짧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선택할 당이 2개밖에 없는 거네? 기껏해야 옛날에 진보당이나 뭐 이렇게 뭐 녹색정당은 있었는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속한 지역구에서도. 그래서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제가 그걸 하나 꼽았어요. 지난 방송에서. 그게 소선거구제와 스윙스테이트의 결합 플러스 이제 양당이 다른 당 후보가 못 나오게 매우 몰아쳤죠.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 8.15 때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가고 한동훈도 가고 많이 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 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못 나오게 이 방수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친박연대 같은. 그러니까 도와달라의 개념이 후보를 달라는 개념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나오지 말라고 단도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친박연대 같은 당이 나와도 사실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소선거구제에서 민주당하고 1대1로 맞다이를 떼야 되는데 여기서 3, 4%만 빼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차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유영하 변호사 공천도 주고 취소됐지만 도태우 변호사도 공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비율을 많이 맞췄어요. 즉 자기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정당이 못 나오게. 한편으로 민주당도 그런 노력을 했어요. 사실 진보당이 대중적인 정당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뭐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3, 4%인데 이 3, 4%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진보당하고 76개 선거구에서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중에 뭐 2명인가는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부산은 단일화까지 결국 돼가지고 지금 해서 지역구를 주고 또 뭐 비례에서도 약간 배려해주고 이래서 민주당은 자기들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이 못 나오게 또 방수공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경쟁률이 4대 1이 넘었는데 예. 이번에는 3대 1도 안 되는 2.7대 1로 줄어들었고 결국 뭐 아니면 도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은 왕창 망하는 거죠. 공사는 네. 양당이 공히 성공했다. 이게 이제 선거판에서 선거의 3대 요소 중에서 구도예요. 네. 구도를 짜는 데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성공했다. 다른 당은 죽어났다. 국힘에서 나온 저 개혁신당, 민주당에서 나온 새로운 미래는 바람도 아예 지금 바람은커녕 싹 사라졌는데 그거 빼놓고는 사실상 아예 선택지를 그냥 원천 봉쇄해버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걸 다 쳐냈는데 네. 중도에 있는 개혁신당,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미래 여기는 잘 하면 네.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중도는 이 마정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둘이 합쳐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렸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제로가 돼버렸죠. 정말 거기는 왜 둘이서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이제 일단 빼고 예. 자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 국힘 빼고요 민주당이 거의 여론 언론에서 거의 근 2달 공천이 시작될 때 무렵부터 끝날 때까지 막 비명 행사니 해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꽤 잘한 아니 그러니까 구도를 짜는 데 성공한 데 이어서 예. 민주당은 선거의 3대 요소 중에서 인물 네. 쉽게 해서 물갈이 참신한 사람을 보이는데 성공했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잘한 거죠. 국민의힘도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죠. 처음에 맞아 윤석열의 사람 당으로 만들고 네. 나중에 이제 한동훈 자기 사람 좀 끼워넣으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특검법 국회 표결 절차를 앞두고 그게 국민의힘의 공천하고 겹치면서 네. 손을 못 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반란표가 날까 봐.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법 파동이 마무리되고 나서 공천 불가를 했지만 이미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새로운 사람을 낸 거는 민주당이구나. 이걸로 결론이 났죠. 제가 잠깐 숫자를 보면은 현역 의원 교체율, 현역 의원 교체율이 국민의힘은 34.2%, 민주당은 42.2%입니다. 그러니까 8% 정도, 많았네요. 8% 정도 더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국민의힘보다 60명 정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큰 회사에서 임원을 더 많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 볼 때, 야, 많이 바꿨구나. 역대 총선에서는 물갈이를 많이 한다니 항상 이겨왔습니다. 어쨌든 구도를 양쪽 다 단도리를 잘 해가지고 자기네 판을 만들어 놓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거기까지는 둘 다 성공.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람을 새로운 얼굴, 참신한 얼굴 내지는 자기 사람 뭐 얹히는 에서는 국힘은 실패했고 민주당은 성공했다. 예, 1번 문제 구도에 있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동그라미. 왼쪽 오른쪽에 있는 당들을 다 못 나오게 만드는 거. 네. 두 번째 문제 물갈이, 인물, 후보 구도에서는 민주당 성공, 국민의힘 실패. 적극 지지층 당원 권리당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는 한 표를 가진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그쵸. 어떻게 보느냐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원래도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렇지만 저는 좀 지금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저는 하도 비명 행사에 민주당 못했다는 얘기만은 따갑게 들어가지고 머릿속에는 민주당은 약간 못하는 애들 이렇게. 아니 물론 그 비명 행사라는 지적이 네. 언론을 중심으로 있었죠. 그 와중에 뭐 임종석, 박용진 파동도 있었고 네. 또 박강원 의원이라든지 뭐 괜찮은 의원들도 많이 아웃됐죠. 근데 전체적으로 팀 민주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에는 과감한 물갈이가 성공한 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공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대기업의 CEO 같아.
그러니까 뭐니 그 양반 오너. 아니야. 그 양반이 무슨 모든 후보자를 놓고 이 사람 살려, 이 사람 죽여, 동그라미 X 치진 않았지만 예. 이 공천 물갈이 작업을 쭉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조금 나오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 하루 종일 CEO로서 결제해야 돼. 그다음에 또 재판도 일주일에 2, 3일 가야 돼. 거기다 또 요새는 또 지원 유세도 가야 돼. 새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제 공천 다 끝나고 지원 유세만 하니까 그 연설도 조금씩 살아나더라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과감한 공천을 한 거는 그가 전략가라는 점. 일을 궁리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한다는 점.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대표 분당한 이후에 사실 많은 그 안에 공천 과정에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마음을 좀 정리하고 결국 선거에 다 같이 동참해서 분열하지 않은 모습도 되게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지금 구도 얘기하셨고 인물 얘기하셨어요. 또 있습니까? 이슈도 있죠. 이슈. 그래서 이게 핵심일 수 있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물갈이의 진통이 커도 이제 다 공천 확정하고 나면 정권 심판 심리가 살아나서 민주당을 지지해 줄 거다. 이제 그게 그동안 해온 얘기잖아요.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데서 약간 늦게 민심이 좀 뜨거워질 수도 있고 한데 이때 이제 이슈 정권 심판론을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이 확 살린 겁니다. 이슈가 한마디로 이슈가 중심에 서게 하는 데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아마 우리 선거사에서 그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후로 최고의 선거고라고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저 이거요, 대표님. 이거 시청자 여러분 자뻑 아니고요.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창당 선언하고 나서 하시고 박지원 식탁에 한번 오셨어요. 제가 그때 근데 자리에서 사회봤죠. 거기서 조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 건배사로 3년은 너무 길다 하고 있다.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간명한 말로 전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맥주 한잔 하게 되면 구호로 이렇게 합니다. 뭐 지화자, 건배 이게 아니라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만은 제가 3년은 이러면 너무 길다 이렇게 하거든요.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제가 선창을 합니다. 3년은 그러면 너무 길다 이렇게. 공감하신 분들의 새로운 건배사가 나왔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메모시대 아까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우리 박 실장님이랑 다 같이 했잖아요. 근데 전 그때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저거 이거 우리가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신본부장님은 역시 기자 출신이라 누가 맨 처음 했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차관 저도 그때 처음 들었고 2월 21일입니다. 신박해서 그때 기억나시죠? 그 박지원 실장하고 둘이 건배 비슷한 그 자리에서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그 독재 종식. 이 아주 심플한 구호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달 선거 전 양상을 보면 1월은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멋진 강남 우파엘리트의 면모 관심이 쫙 몰렸고 언론도 그 써주는 거를 즐겨 했죠. 그러다가 2월에 이제 이준석 이낙연 합친의 만에 해서 결국 헤어지고 2월 그 부산 민주공원에서 이제 창당하겠다 하고 3월 3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하면서 3월부터 이게 조국의 시간이 돌아온 거고 정권 심판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메가톤급으로.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사실 언론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 여당 심판론은 지금 야당이 제기하면 또야라는 약간의 식상함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제기한 검찰 심판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한 거는 먹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팩트 기반으로 답답했던 것도 맞고 문제 많았는데 외치는 자의 존재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정서, 이 정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능하고 무도해. 이런 심리를 가지고
그 정권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네, 네.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딱 들고 나왔을 때 이 순환의 서사와 구호의 적합성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꽃이 팍 일어난 거죠. 조국 대표에게 있어서 사법 문제는 과거의 일이고 마지막 도장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고 한동훈은 시작의 시작도 안 한 거죠.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시작의 시작도 안 했어요. 네, 네. 그게 앞으로 이제 올해와 내년에 보겠죠,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런 엄청난 지지는 저는 사실 중간 여론조사 중에 제가 보고 싶은 걸 하나를 본 거는 뭐냐면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밝힌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는 지점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무능무도함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다수 국민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중도에서도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력 없는 검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를 모르는 검사들이 스스로 자책골을 열심히 넣고 있었던 결과가 아닐까. 좀 한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들은 875원짜리 파를 사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간 파예요. 저는 아직 안 샀는데. 그 875원짜리 파 한 단이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 상징이 되는 거는 그 주변에 인화물질이 쫙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느끼는 거는 뭐 수사도 있지만은 사실은 물가 안정, 민생 경제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연금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배나 뭐 친구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내 수입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금은 뻔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60대 중반까지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연금이나 실질적인 소득감도를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6070 뭐 다 보수다, 국민의힘이다. 이번 선거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점진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 민주주의가 체화된 세대가 점점 시니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해마다, 선거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놀라운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아까 구도, 인물, 그리고 이슈. 요 세 가지가 사실상 총선을 모든 거를 지금 다 엎었다. 사람 측면에서 보면 그 키플레이어 4명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한동훈, 조국, 이재명 내지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보면 조국과 이재명과 조국의 콤비 플레이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3요소로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극대화를 시켰고 반대로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죠. 참 못해도 이렇게 못 올 수가 없다.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둘은 한 집을 사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로 이미 보이고 이 두 분은 한 집 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 대표가 무슨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본진이라는 말을 끝까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심지어 또 두 분의 티키타카를 가끔 제가 보는 게 제가 또 하나 딱 본 게 원내교섭단체. 저 그 개인적으로 혼자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낮춰줄게.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완화할 수 있다 정치 이렇게 개혁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120% 끌어낼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태그 매치로 치면 이쪽 팀은 아주 이렇게 잘 하는데 저쪽 팀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뭐 그 의사와 대화 이런 거 보면 너무 플레이를 못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며칠 전에 가서 무슨 7천억짜리 그 무슨 센터 병동센터를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불과 몇 시간 뒤에 조국 대표가 가서 그 투표에서 또 했잖아요. 이거는 선거 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윤석열이 뭘 하면 조국이 바로 가서 조질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참모들이 잘하시는 건지 순발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학자 출신 맞아요? 감각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국 대표 여기 나왔을 때 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남자가 5년 동안 탈탈 털리면서 눈물만 흘리고 싶던 게 아니고 국리를 엄청 한 거예요. 210석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210석 정도 되실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사전 투표율 다 감안해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투표율 얘기도 했거든요. 예, 투표율 얘기를 좀 하자면 지난 총선 때 그 사전 투표율이 26.7%의 최종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지난번 최종 투표율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근데 사전 투표율에서 전부 다 이번에 한 31.3이면 4.6% 정도 높았는데 네. 그러면 최종 투표율도 4.6% 높아질 거냐? 그 70%가 넘는다는? 72, 3 나올 거냐? 그거는 조금 그렇다. 그렇다. 한 70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최병천 소장하고 저랑 내기는 그분은 지난번 총선 투표율보다 좀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석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는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의 증가치만 고려를 해도 이게 이미 70%를 넘어버리는데 그 정도는 육박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투표율 70%면 엄청난 거예요. 있었나요? 과거에 아마 13대 총선 때 같은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전 투표율도 놀라워요. 이거 지금 그분이 거의 맞췄어요. 김민석? 네. 예. 저 그분 갑자기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뭘 하시네 했는데, 어머. 김민석 이제 민주당 상황실장이 네. 우리의 목표는 사전 투표율 31.3%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투표율은 71.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석 그렇게 하신 거네. 근데 저는 김민석 그 상황실장이 네. 이 사막의 여우 롬멜이 아니고 네. 선거판의 여우거든요. 그 양반이 20몇 살 때부터 총선을 출마하고 중간에 여러 곡절도 겪고 했는데 상황실장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민석 실장이 사전투표율 31.3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의석도 어떻게 나올 것이다를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황실장이 너무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니까 뭐 130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언론은 또 그렇게 쓰죠. 근데 실제 내심으로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하고 거의 그 예측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분석 근거가 거의 지금 일치해가고 있어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31% 정도면은 일단 10명 중에 3명이 이미 투표를 한 거고. 4명 정도가 더 나가겠죠.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갈리잖아요. 여기는 3명에 속하고 저는 4명에 속하고. 한우 내기 들어오실 거지요? 한우 사먹기 내기? 네. 사주기 내기. 최 시장하고의. 네, 최 소장님하고 한 거. 그래서 의석수, 민주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접한 사람이 맞추는 거. 그래서 최병천 소장, 저, 대표님. 그래서 의석수, 그 다음에 투표율,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숫자는 아까 16석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동률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대표님 말씀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묘하게 설득력은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자 선거 결과가 대표님 예상대로 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조금. 오늘은 좀 어제 조국 대표가 그러더구만 그 어떤 외신 기자가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할 거냐 이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 네. 선거 이후의 얘기는 그 선거 끝나고 혹시 오늘 구독자 뭐 좀 오늘 시청이 좀 되면 한번 뭐 더 나와서고요. 그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퍼센테이지 얘기만 했잖아요. 이제 총 숫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 제목 얘기했잖아요. 아까. 850만 표와 1530만 표의 비밀이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투표율 69% 그러면 4,428만 명이 유권자입니다. 네. 이 중에서 69%대 네. 7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아까도 나왔지만 민주당 아니면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50.1%를 받으면 이게 1,530만 표입니다. 아, 그게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요 표를 가지고 앞으로의 정국을 설계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조국 대표는 또 어떤 표를 갖냐? 조국 대표는 지금 28%. 네. 28%. 약간 아까 제가 했던 것보다 16석보다 조금 보수적인데. 네네. 28%를 받으면, 28%를 받으면 855만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55만 표에서 900만 표 정도를 조국 혁신당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00에서 1,600만 표를 이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받아가고, 네네. 조국 혁신당은 비례해서 받아가고. 이게 이제 두 지도자의 시드머니, 씨앗이에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나가는 데서 이제 시드머니. 그리고 요것이 나오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 인물, 네. 이슈.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기가 막힌 협업을 해왔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데. 네네. 자,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4월 10일 이후에 얘기하죠. 숫자가 이분들의 시드머니다. 예. 굉장히 정치인은 자기가 받은 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두 분이 잘 티키타카 해나가시면 이 표는 같은 표로 힘을 같이 받아가는 거겠네요. 이재명 대표는 그 지난번 대선에서 77% 투표율에 1,650만 표를 받았는데 그보다는 이제 투표율이 낮으니까 좀 덜 받지만 퍼센테이지로는 많이 1, 2% 정도 높일 걸로 봐지고요. 그때 47%인가 받았는데 그보다는 높일 걸로 보고 조국 대표는 정치적 있다고 선언한 지 2달이 채 안 돼가지고 850만에서 900만 표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빠른 진입이죠. 조국 혁신당이 더 표를 얻을 가능성은 혹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얘기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로 하고 그다음에 역대 투표의 공식 통계를 가지고 저의 피부적 감각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비과학적인 예측을 한 거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100% 맞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제 걸어오던데 서대문 그 사거리에서 그 요만한 얼굴 정도 가려지는 또 이렇게 그걸 듣고 두 분이서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서 계시는 거예요. 구호도 외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죠. 또 왜 옷도 안 입으시고.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헌법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당만 나오면은 자원봉사자들은 옷도 못 입고 현수막도 그러니까 그것도 큰 거 간판을 들지 못하고 25cm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헌법소원을 들어서 저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였어요. 이게 어떤 권리를 왜 비례당만 나온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러나 보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질서들에 대해서 왜 그래 하는지 이거 옳지 않아 내지는 다르게 하는 게 더 우리들에게 합리적이야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래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라고 말을 하면 결국은 절대적인 어느 선에서는 결국 민주당 또 표를 뺏어오는 결과가 될까봐 함부로 또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쭉 전국 판세를 보면 도대체 국민의힘이 당선될 데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본 견지에서는 부산 경남도 반반. 지금 뭐 부울경 딥이 졌다고. 그러니까 40석 중에서 한 20대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와우. 그 다음에 충청 28석, 충청 4개시도 28석은 아마 3분의 2 민주당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거기는 그래도 경험이 좀 있지 않아요? 어떤 경험?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그러니까 충청이야말로 전형적인 스윙보터 지역이죠. 뭐 김종필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당 쪽으로 갔다가 또 뭐 다른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민주당이 충청도에서 잘하고 있죠. 저는 그 바로미터가 이제 박수현까지 그 공주, 청양 뭐 이쪽 박수현까지 당선되면 충청도를 민주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로미터로 보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도 있고 뭐 강원도도 지금 보면 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네. 어제 마지막 주말에 대구를 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강원도나 서울의 강남을 간 것은 다 그쪽에 가서 자기가 움직일 때 표가 플러스 돼서 된다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기자들 그런 거 많이 쓰지만 동선만 봐도 이번 선거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다 보여요.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이거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출연자들이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아니, 저는 우선 메디치 미디어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1번이죠. 네.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4월 11일이요. 예. 투표일 다음 날 최병천 소장이 새벽 2시부터 밤샘 방송을 하고 여기에 오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11일 아침에 온다는 우리 결자 해지해야 돼요. 우린 사과할 게 많아요. 최 소장님은 사과할 게 많으세요. 4월 11일 날 같이 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오늘에 집중하기 때문에 투표 이후의 결과 보고 맞았다 틀렸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또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어디로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4월 10일 날 듣기로 하겠습니다. 쫄지 말고 투표하면 그대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총선 끝나면 메디치 유튜브 좀 더 재미있고 강하게 개편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매 대표를 좀 어떻게 제가 쓸 것인가 미디어 본부장 자격으로 좀 궁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안 나오면 안 나오시니까 미디어 본부장 바깥하라고. 이거 방송 끝나면 18만이 훌쩍 넘어 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도 다시 만나기를. 대표님 그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